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4기 암 환자분들께 시간을 선물하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케오포트라고 혈관에 잘 늘러붙는 세균이에요. 항암약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종양내과가 네. 어떤 과인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신다면. 암에 대한 치료가 네.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아.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암 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수치는 이제 수액 주사 맞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암이 좀 다른 데에 좀 번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뿌리 뽑고 완치하고 이제 이런 목적의 치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하면서 암을 가진 채로 이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종양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에서도 네. 그렇고 의사분들께서 좀 기피하는 쪽이 네. 요게 이제 그 흉부외과가 좀 하나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양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아유, 저희도 이 종양내과가 네. 좀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예, 예.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여기는 또 네. 종양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먹는 항암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종양내과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태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폐암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뭐 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술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발되고 나서 그러고서는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이셨는데 그때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폐암이 이제 뼈로 전이되고 뭐 이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는 너무 아파서 절절 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그냥 악물고 입 안에서 그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통증을 꼭 참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통제를 조금 충분히 썼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거 뭐 당연히 아프지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약간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참 아직도 마음속에 한으로 많이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좋으신데 오늘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침대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침대에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옆에 환자분한테 저희 아버지 찾아왔는데 자리가 바뀌었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전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거를 제가 알았었더라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고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아는 시는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네.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예. 네, 근데 진짜 그러네요. 그분은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나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마음이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뭐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뻔했네.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좀 숙제도 좀 내주신다고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숙제를? 뭐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요. 뭐 환자분들께 뭐 일기를 좀 써보시라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많이 내줘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일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들었었던 생각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조그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좀 메모를 좀 하시라.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환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별로 말씀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일기도 딱 2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매일매일 2줄씩만. 근데 일기장 한 구석에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딱 2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의 일기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유산처럼 남는 거죠. 근데 일기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 이게 참. 아니 그 교수님, 네. 저는 좀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그 암은 언제쯤 정복될 수 있느냐, 네.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하나는 좀 주고 가셔야 돼요. 네. 그 암 이게 또 치료하는 기술이 네. 여기까지 갔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예. 것들은 많이 있죠. 뭐 어디까지 네. 갔습니까 지금? 일단은 요즘에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할 때 찾아내가지고 수술로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은 문제 없이 암을 정복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항암제도 요즘 좋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있어갖고요. 먹는 표적 항암제 같은 것도 많고 그냥 먹는 최근에는 걸로? 그냥 먹는 약. 요즘 또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뭡니까? 또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그런 좋은 항암제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을 가진 채로 그냥 별 문제 없이 딱 보면 저분 암 환자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네. 누구나 영생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 연장.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뭐 다 생명은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을 문제에 그 대해서. 질문은 참 네.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이제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그 와닿습니다. 예, 그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사랑은 참 무서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전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 난 사람 널 그리워